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헌재는 오늘 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넘기려나 봅니다. 이제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은 갑니다. 윤석열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법과 민주주의, 30년 이상을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깨우쳤던 진실과 인생,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어떤 논리로 윤석열 파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할 때 윤상현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을 잘못 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그것이 정의요 상식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먼저 어제 제가 사회적 기업 아로마빌에서 만든 복숭아 망고 그린티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 사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 4시간도 안 돼서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모든 수량이 다 완판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정어리TV를 또 저 백운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일찍 완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주문했는데도 못 받아보신 분들께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의미로 2가지 상품을 준비한 걸 소개해드렸는데 먼저 성주 꿀참외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마트나 시장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참외값이 일주일 사이 30%나 올랐대요. 그런데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그 전 가격 그대로 다시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 하면 사실 손해보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께 드린다고 하니까 참외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드시면 좋습니다. 이 가격은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정어리몰이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양불고기 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 최애 상품인데요. 언양불고기도 방송에서 소개할 때마다 물량이 부족해서 빨리 종료가 됐는데 이번에 언양불고기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언양불고기 드시고 디저트로 참외 드시고 그러시면 이번 주말에 더 힘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4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남 전 의원님은 오시는 대로 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거의 뭐 밝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내부에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자들일까?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했을 때 어느 정도 성향들이 드러났고 지금 뭔가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선고가 늦어지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때 의견을 통해서 보면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덕수 총리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했던 김복경 재판관이 있고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해야 된다라고 했던 재판관이 또 2명이 있었어요. 네. 조한창, 정형식. 그러면 이제 이 3사람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3사람이 윤석열 파면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5대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을 넘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영식 재판관 이제 지금 대행인데 이러면은 발표를 못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이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니까 정말 온갖 가능한 이 추정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누구도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일단 보안은 굉장히 철통 보안인 것 같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종합돼서 떠도는 이야기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월 초, 그 다음에 뭐 11일, 14일 저희가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4월로 넘어간다는 건 저희가 애초에 상상을 못한 일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아니 곰도 마늘과 쑥 먹고 100일이면 사람이 됐는데 지금 100일이 훨씬 넘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이후에. 그런데 이런 일까지는 우리가 이미 그 상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선고가 늦어질수록 감정이 더 격화되고 갈등이 더 그 분출되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매일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했던 것처럼 새벽에도 잠깐 깨도 이거 혹시 뭐가 발표가 됐나 언제 한다고 소식이 있나 막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세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을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당초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결정문을 내놓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4월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8대 0이라고 했던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어떤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는 헌재의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덕수 총리도 결과 내고 다른 일반 사건들까지 다 결론 내면서까지도 이걸 뒤로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래서 빨리 결론 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이상기류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8대 0이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5가지 쟁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내심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걸 판단한다고 하면 8대 0이 안 될 도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지금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늦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늦으니까 온갖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저는 여전히 8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종국 원장님, 만약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칩시다. 무슨 논리를 내세울까요? 한번 그 재판관 입장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요를 하시는지. 탄탄 TV 구독자 우리 많이 올려줬잖아요. 저 2,000 분이나 2,000명 오셨어요? 네,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말하기가 힘든 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희망 고문하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희망을 가졌다가 또 주말이 지나면 좌절하시고 이렇게 반복되기도 했고 또 지금은 또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공포감 주입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난감하고 내부에 정보는 안 나오는데 지금 쭉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거 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문제가 많을 거라는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해놓고 막판에 완 뒤집는 게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김복형 그렇기도 재판관. 하고 이제 정영식 재판관은 우리가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봤잖아요. 왜냐면은 박선영 네네. 그 위원장을 윤석열이 계엄해놓고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김복형 재판관 얘기가 나왔다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조한창 재판관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계속 절차적인 문제로 이걸 끌어잡고 있는 사람은 조한창 재판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7대1 구도여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7대1로 해. 뭐 8대 0이 뭐가 중요해. 7대1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갑자기 어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에 5대3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희가 8대 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이 내란이다, 이것이 위법이다, 중대하다라는 사실들을 국민들의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내란 세력 내부에서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다 증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 입으로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들은 눈으로 본 거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시키려면 그 소위 선고문 자체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썼으면 이 정도를 들으면 기각이 이해가 돼.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절대 설득할 수가 없을 거다. 설득할 수 없다면 본인의 평생 짊어지고 갈 업보이다. 근데 그 업보를 갖다 누가 짊어지려고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 내란 세력들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소위 제가 볼 때 이성적 또는 합리적 판단들을 절대 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만 믿자. 어떤 상식적인 헌법재판관의 상식적인 판단 이런 거 믿지 말자. 국민 여론의 압도적 힘 또는 광장의 힘을 통해서 저것을 압도하지 않고서는 저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아마 4월 달 초부터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전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해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지금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신뢰하지 말자.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요 어디 한 군데 딱 갇혀 있으면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지 이 헌재 재판관들은 그 재판소 안에 다 갇혀 있으니까 세상과 떨어져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결정적인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앞서서 언급하셨던 그 3명의 그러니까 각하 결정 2명, 기각 결정을 내렸던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성향이 드러났던 그 재판관들 말고 과거 김형두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 올라갔을 때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해요.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재판관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시 물어봐요. 국회 주인은 그럼 국회의원인가요? 물어봤더니 국회의원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그런 김형두 재판관마저도 심지어 저희가 얘기하는 재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의심되는 인물로 거론조차 안 되는데 그런 인물마저도 자신이 어떤 왜곡된 엘리트 의식이랄까요?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사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3명은 어떻겠습니까? 뭐 말하기 입 아플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그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저는요. 저의 바람은 8대 0이고 8대 0이 상식이고 8대 0이 당연한 것이고 12월 3일 계엄 전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다 봤습니다. 세계인들이 증인이고 우리 국민들이 증인이신데 이거를 헌법적 가치로 따지고 법률적 가치로 따져서 이렇게까지 지연된다?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5대 3이나 뭐 혹은 뭐 7대 1이나 이런 식으로 삐딱선을 따는 재판관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일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계속 경고를 해줘야 그 안에 계신 삐딱선 타는 재판관들이 긴장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종국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평결 절차로 넘어갑시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립시다 라고 못 넘어가는 이유가 5대 3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 문제는 권한대행이라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마은혁이 임명됐다고 하면 6대 3이잖아요. 적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질적 정당성 문제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이 인용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관들이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3인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가 3주 전부터 이건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판결을 해야 된다, 선고를 내야 된다라고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가장 강하게 했던 사람이 김형두 재판관에 또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보수든 중도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국민 여론이나 소위 내란 문제에 대한 엄중한 헌법적 잣대보다는 소위 보수 카르텔, 보수 법적 카르텔의 어떤 공격 또는 어떤 주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민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국민 여론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소위 보수적인 또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강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들을 가지고 계속 사고한다면 뭐 4월 18일 이후가 되면 어때? 교착상되면 어때? 예를 들면 윤석열 안 오고 한독수로 가면 어때? 우리가 왜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 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런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모님, 제 나이 79살인데요. 오늘 선고일 공지를 안 한다면 내일 광화문 집회에 늙은 집사람 모시고 갈 것이다. 어매님, 헌재에게 고하노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온 국민이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현장을 목도했다. 헌재가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인 국민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망각하지 말라. 늙은 노구를 끌고 거리에 나서게 하지 말라. 우리 정의련 중에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진주님, 백운기 앵커님 건강 지키셔야 합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했더니 돌발성 난청이 와서 40일째 치료 중입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어리몰 이치양명 침양단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꾸준히 복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 힘든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김용남 의원님 취재하느라고 좀 늦게 오셨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늦는지 좀 취재한 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지금 상황에서는 8대 0을 기대하기는 조금 난망해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중에 분명히 이견을 제기하는, 그것도 강력하게 제기하는 재판관이 있는 거는 거의 뭐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그 와중에 좀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은 문영배 권한대행의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작용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 같은 게 작용해서 확실히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을 잘 이렇게 추스려서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조금 리더십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헌재의 탄핵 선고 시기와 결과에 대한 걱정들이 어제부터 이제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제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도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확해요. 가만 보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인 수요일 날은 오후 2시에 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는 바람에 결론은 거의 오후 4시 다 돼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전 9시에 주식시장 개장하면서부터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 뭐 이재명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대권 주자들, 이른바 뭐 국힘 쪽에 뭐 오세훈, 한동훈, 뭐 다른 대권의 잠재적 주자들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탄핵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른바 윤석열의 원대 복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지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하고 있는데, 참 저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은 정말로 법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것도 그 법률 이외에 우리 사회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정도의 수준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 믿음이 많이 깨졌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런저런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헌재에서 나온다고 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 이제 거기에 연구관들이 있는데 연구관들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안에서 재판관들 상대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연구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찌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데 전에 들은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윤석열 파면을 반대한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다시 계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복귀시킨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 피해자였다면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당신을 그렇게 꽁꽁 묶고 범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달아났는데 다시는 뭐 안 할 것 같으니까 풀어줍니까? 그리고요, 그 계엄이 왜 실패했습니까? 윤석열이 잘못해서 실패했습니까? 국민이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옥중 인터뷰 내용을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실패했느냐? 국민이 막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요, 윤석열 다시 할 놈이라고 봐요. 다시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국회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작전을 중지시키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가 다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풀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를 설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바보죠. 자격이 없죠. 그 정도라면. 아니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되면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 지금 야당 쪽 진영이 192석인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 이 상황들을 타개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소위 자기의 권력들을 영구적으로 더 확대돼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데 만약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의 조건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구사하기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비상계엄 또 다른 내란을 하는 건 상식적인 내용들인데 한번 당해봤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서 일부겠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야 다시 돌아와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내주고 그다음에 그 면허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들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면허인데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내준다? 내란 우두머리한테? 저는 그런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땐 공포스럽죠. 이제 남는 건 뭡니까? 소위 살기 위한 싸움, 전쟁밖에 할 게 남은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면 방법은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뭐 다른 걸 뭐하러 고민합니까? 또 이런 분석도 있던데 혹시 네 분 중에 그런 얘기 들은 분 계세요? 제가 쇼츠에서 봤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막 미루고 있는 이유가 헌재 소장 자리를 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쇼츠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못 들어서 그런지 그게 왜 이유가 되지 궁금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아는 분 계세요? 보셨어요?
일부 저는 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대통령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드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정권이 많이 다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예.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누가 더 유리할 것인지를 각자가 계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복귀하면 나를 헌재 소장을 시켜줄 거니까 뭐 이제 예 그런 차원의 윤석열 복귀를 시켜야 된다. 네. 아하. 혹은 보수재판관들이 그렇다는 거죠. 혹은 또 반대로 뭐 예를 들면 이 타이밍에 나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께 많이 드러내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진보 쪽은 또 혹은 차기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내가 소장이 될 수 있다. 저는 무조건 정권이 넘어간다는 전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걸 놓쳤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좀 이해는 되네요. 다만 이제 그 최강욱 전 의원 얘기할 때 그 기준은 제가 공감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해되지 않는 태도를 해석할 때 그 기준을 뭐로 봐야 되느냐. 자기의 이익을 놓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은 갑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게 꽤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믿을 건 헌재밖에 없다고 지금 100일 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혼란상을 수습하고 빨리 나라를 조금 안정적으로 더 이상 이 분노하지 않고 공포스러움에 빠져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수습할 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서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길어지니까 이제 온갖 얘기 다 나옵니다만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때도 4대4, 5대3 나왔는데 결국 8대0이었거든요.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2차는 없을 거다라고 만약에 그거 재판관 중에 누군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다면 정말 이건 제정신 아닌 거죠. 윤석열의 거짓말은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2차 계엄 또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계엄 해제 선포 안 하고 3시간, 4시간 끌었던 이유들이 다 보도가 됐잖아요. 또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 재판소 안에서도 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라고 뭐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온갖 거짓말들을 너무나 뻔뻔하게 했던 모습을 저희가 다 목도했고요. 그거는 재판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설마 뭐 두 번째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는 그 재판관부터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지금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미룬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사실은 4월 18일 2명의 재판관들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미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안 하고 두 사람이 퇴임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러면 2명이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남잖아요. 예. 그러면 헌재는 기능 마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6명이 안 되니까 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안 하고 가버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전제가. 6인 체제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6인 체제가 되면 헌재는 기능 마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상 법상에 이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뭐 사건 심리나 예.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핑계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2명과 마은혁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예. 그러면 사실은 확실한 2표는 가져오고 예. 마은혁 후보자 1표를 주더라도 2표를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그 인용의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기각이 되겠지만 네. 그걸 민주당이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려서 이런저런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탄핵 소추 방법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이른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대통령 몫을 한덕수가 탄핵해버리면 돼요. 한덕수. 아니 헌법재판관을
아니 그러면 이제 헌재 기능 마비는 계속돼. 계속 마비를 시켜야죠. 네. 윤석열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헌재를 계속 마비시켜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게 최근에 뭐 낫죠. 대통령 최악이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2년 간다는 썰까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취지인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상황을 지금 네. 유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러면 국민이 항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있겠습니까 국민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극도의 혼란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그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속되어 있을 때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면회 갔더니 개인 자격이냐? 쏘아보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다칠 사람이 이른바 국힘의 지도부부터 다치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도 온전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헌재에 나가서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그랬고 최상목 부총리도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과 더불어 대통령의 지시문을 받아갖고 보지도 않고 3번 접어서 아랫사람 줬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괘씸해 하겠어요. 내란수계로 구속되어 있는데 면회로 온 자기 당의 원내대표한테도 당신 공식적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그 이후로 때려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가까운 순서대로 날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한심한 상황이 그걸 미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한동훈이 체포 대상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가장 아끼는 자기 새끼가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위중교사 사건 무죄를 때렸던 판사가 체포 대상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내용 모르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진보 재판관들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이 1순위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방치한다. 그리고 나머지 보수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2심 재판처럼 법리에 따라서 밝혀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칭찬할 거고 헌법재판소가 이 어려운 와중에도 내란 문제에 대한 명징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을 지켰구나라고 국민들이 추앙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미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뭘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자들은 진짜 그야말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자기 소임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십시오. 만약에 그거 넘긴다고 해서 윤석열 돌아오면 자기들한테 부귀영화가 올 거라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아마. 기각해서 복귀되면 헌법재판관님들은 온전하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들은 못하는지 참 한심하고요. 뭐 조선일보 폐간될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폐간시킨다고 했는데. 게다가 뭐 총으로 쏜다며요. 그런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도 이게 파멸 사유가 아니라고 헌법재판관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끌어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계속 민주당 포함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대행의 대행까지 모조리 다 탄핵하자. 그리고 국회의장이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자라고 했던 게 애초에 처음에 나왔던 노정면 의원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는 그냥 이 최악의 경우에 정말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를 아예 제끼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대통령 파면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그냥 상상 혹은 비현실적인 어떤 대안 이게 아니고 어쩌면 현실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차선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게 정의니까요. 근데 이렇게 정의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세워야지요.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짚어볼 부분이 그 전에 있었던 2번의 대통령 탄핵 때와 관련해서 봤을 때 항상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재판관들이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지금
주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막 이렇게 그 정광훈 일당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중에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갤럽인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60%가 찬성, 34%가 반대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61%가 찬성, 32%가 반대, 서울은 64% 찬성, 31% 반대. 지역별로 좀 달라요. 광주, 전라에서는 찬성이 88, 반대가 10인데 대구, 경북은 찬성 35, 반대 58.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지금 이제 맨 처음에 12월 12일 날은 75에서 조금씩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저기 하지만 항상 60%대는요. 이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30%. 이 30%는 옛날에도 윤석열 잘했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30%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진실이 뭔가를 알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딱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딱 명확하고 민심이 딱 정해져 있는데 헌재가 어떻게 다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이제 순리대로 갈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26일 그러니까 이제 갤럽이 화수목을 조사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무죄 판결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갤럽 조사는 상당 부분 이 재판과 관련된 결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나 등등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층을 함께 봐야 되는데 26일 이후에는 사실상의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덜어놨다고 판단하는 중도무당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 결론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특히 이제 조기 대선을 바라는 이 야당 지지층이나 범야권 지지층 게다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면서 탄핵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볼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저 갤럽 조사를 유출을 해본다면 예상을 해본다면 더 많은 비율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헌재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론을 왜 합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때 헌재 재판관들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나름대로 법관 생활을 오래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눈앞에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끌면 진실이 가려집니까? 오히려 진실이 더 드러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요. 그 반성의 요지라고 하는 그 변호인 의견서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걸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또 하나는 시사인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쭉 보면은 정말 얼마나 솔직하게 그때 당시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신경이 어떤지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 가운데 반성의 요지 그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에 707 특임단과 인려단에게 이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여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글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온갖 회유와 협박이 들어옵니다. 곽종근 사령도 부인도 강직합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 이것만 저기 하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회유를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자,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곽종근만 빼고 다 사면해 줄 겁니다. 그런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모릅니까? 아니, 김정국 원장님, 곽종근 사령관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뭐 양심과 진실에 입각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진실만 말하겠다. 진실을 지켰을 때 소위 이 부당한 내란 지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내 부하들의 명예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것은 국민들에게 내란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 부당한 지시에 맞서서 이런 어떤 내란 진행들을 막아냈던 우리 자기의 부하들, 그리고 국민들의 진실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서의 대국민 호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런 정의로운 생각들, 정의로운 발언들 자체가 내란을 막은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런 호소문이 헌법재판관들, 안국동에 있는 저 헌법재판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소위 내란 우두머리가 복귀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다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보수 인사인 김진 중앙일보 기자 같은 경우가 윤석열 복귀하면 아마 며칠 내에 해야 될 거다.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을 이상하네. 국민의힘이라니까 또 저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가지고 되게 어렵네 진짜. 우리 국민들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힘, 이런 것들을 좀 믿고 이런 힘들을 하나하나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제는 내란 세력과 헌재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곽종근 소위 이 장군에게 감옥에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동안 잘못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잘못된 판단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들을 밝혀줌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준 측면에서 참 의로운 행동을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헷갈리실 때는요, 진짜 국민의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은 네. 우리 국민들의 힘은 진짜고요. 아니 그따위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화가 나게. 원래 그런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 전에 우리은행 지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우리은행은 국민은행 사람도 우리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은행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시사 인터뷰를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통화 기록 삭제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내용도 다 증언이 나오고요. 김용현이가 비와폰 전화는 녹음이 되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해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고백도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이 복귀를 해서 계엄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풀어준다? 계엄을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계엄 선포한다고 합시다. 어떤 군인이 거기에 출동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 때문에, 군인들 때문에 계엄을 못할 건데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풀어준다? 법률가로서 김영남 의원님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오류입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또라이라고 그러죠 그냥. 법률을 따라서 그건 그냥 막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택도 하면 없는 되는 소리죠.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그 윤석열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3명 임명하지 않고 탄핵됐다가 그 다음에 최상목 2명만 임명한 것도 정말 오늘날 상황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갈수록 더 미워지는 거예요. 윤석열보다 한덕수가 더 밉고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더 밉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 그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근데 이렇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죄가 무슨 죄예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지. 제가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는 다 꼴보기 싫어서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까지 든다니까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명 안 하는 게 다 위헌이라고 위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자기들 할 일은 안 하면서 왜 국민 보고 헌재에 승복하라는 얘기만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떠들어대냔 말이죠. 자기들 지키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오늘 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자, 당장 만나서 헌재 질서 회복하고 산불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해야죠. 당신 왜 임명 안 하는데? 언제까지 안 할 건데? 지난번에 당신 헌재가 면죄부 준 건 아니잖아. 김복형 재판관도 빨리 해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무죄 준 거지. 해야지. 근데 언제까지 안 할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최상목처럼 민주당도 이제 딱 시한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한덕수도 탄핵해야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2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국회의장이 2번이나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는데 박영식 네. 에디터님, 한덕수 총리 지금 그 전에도 임명을 안 하고 갔고 탄핵으로 물론 직무 정지가 됐지만 또 복귀 이후 시간 이것까지 합하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산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 이제 입장을 국회의장이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국회의장이 이랬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였습니다. 그때도 당시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지키라고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고 이건 너무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근데 그때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상목 이후에 다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복귀하고 나서도 여전히 헌법을 뭉개고 헌법을 좀 유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제 국헌문란이고 뭐랄까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는 당사자가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어쨌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 불안한 지점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8대0 만장일치로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저런 입장을 밝힐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실 텐데 거듭 2번이나 입장을 밝힌 것은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의 상황 내부가 심상치 않다라는 국회의장 스스로의 어떤 불안함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다만 이것은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약속이자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헌재를 만든 것은 헌법에 의한 어떤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해석권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권한대행은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복직한 한덕수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이고 자기 부정에 빠지지 말라. 헌재 스스로도 빠지지 말고 권한대행으로서도 자기 부정에 빠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빛님 오늘 주식시장도 착살나네요. 45포인트 이상 빠지는 중입니다. 예, 박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어제부터는 그 현실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헌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뭐 어제부터 계속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명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임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윤석열 탄핵 선고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은혁 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돼서 그거를 선고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표를 보태기 위해서는 변론을 다시 열어야 돼요. 그게 좀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거는 변론 종결 시에 없던 사람이 참가할 수는 없어요. 그 서면 검토로 가능하도록 얘기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전에는 재판관이 심리에 참석하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그 재판관이 서류로 전부 검토하고 나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변론 종결 상태를 유지는 못할 겁니다. 변론 재개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기일은 해야 돼요. 변론 종결 때 없었던 사람이 그냥 선거에만 그 참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건 시간이 급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이제 28일인데 4월 18일 날 두 사람이 퇴임하니까. 그러니까요.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 검토하고 시간이 참.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은 선고 자체는 지금 있는 8명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후에 여길 그 참여하게 되면 변론 제기하는 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 또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변론 종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4월 18일까지 최종적인 선고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8명이서 결론을 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물론 8대0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총력전이죠, 뭐. 오늘 이제 받은 찌라시인데 혹시 김유정 의원님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세 사람이 파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그냥 해버린다 뭐 이렇게 되면은 너무 국론 분열이 심해지니까 그 중에 재판관 한 명이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개인 의견을 그러면 써야 되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가 됐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대3에서 6대2 6대2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저는 만약에 6대2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두 명도 소수 의견이나 뭐 개인 의견을 내더라도 만장일치적으로 합류를 할 거예요. 지금 3명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네. 기각으로, 그러니까 인용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못 버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8대0인데 소수 의견을 달아서 뭔가를 낼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할 때 김복형 재판관이 5명의 기각
함께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따로 의견 내가지고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위헌도 입법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것처럼 8대0 가면서 그 안에 소수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이 떠도는 이야기를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과 맞춰보면 윤상현 의원이 자꾸 4월 11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별도의 어떤 정보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윤상현이 지난번에 4월 4일 얘기하지 않았나요? 11일 얘기도 하거든요. 또 11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론보다 이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이후로 미뤄야 된다. 그 무슨 헛소리야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실현이 돼버렸어요. 그럼과 동시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4월 11일 얘기를 또 자꾸 해요. 그리고 오늘 뭐 이 도는 이야기들은 5대3을 6대2로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보니까 종합적으로는 4월 18일 날 퇴임을 앞두고 11일 날 이게 되는 건가? 금요일이거든요. 18일이 또 금요일이에요. 퇴임하는 날짜가. 그래서 11일 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일이었는데 3월 10일 날 선고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보면 얼추 엇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설마 아무리 무책임하게 보이는 헌법재판소지만 재판관을 2명의 퇴임까지 이거를 결론 안 내고 그냥 가버린다? 정말 그건 먹튀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최우선이다 해놓고 왜 어떤 설명 한마디가 없냐고요. 그러니까요. 공보관이 한마디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최우선인데 왜 한총리 거 하고 그렇죠. 일반 사건까지를 다 이렇게 해가면서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인지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설명이 없어요. 바뀌면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다 이해할 수, 저는 신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헌재의 흐름에 대해서 야 8대0이야. 7대1이야? 5대3이야? 이제 다시 6대2야? 이 정도의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왔어? 그럼 제가 볼 때 정보 소스를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 5대3인데 6대2로 간다면 8대0이에요. 2명이 왜 굳이 거기서 이런 자기가 나는 반대한다는 기각 의견을 쓰겠습니까? 6대2라고 하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안창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는 아니다. 그럼 오히려 안창호를 자기가 써버렸잖아요. 내가 쓸게 하면서.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진짜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는 11일이 걸렸다. 이유는 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이 걸렸어요. 이거 그냥 탄핵이 기각된 것에도 불구하고 14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한 30일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검사 3명에다가 최재에다가 한덕수에다가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내부의 쟁점 정리 때문에 늦어진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최대 마지노선이 그래 그러면 오늘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이라도 나와서 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발표를 할게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이유들은 발표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썰로 흘러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헌법재판관 중에 어떤 인간이 얼마나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기각에 대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뭐겠습니까? 교착입니다, 그냥.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보수 재판관들이 판단한다면 합리막 땡깡 부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정어리원 분들께서 계속 테니스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일부 취재에 따르자면은 헌법재판관들 뭐 평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뭐 보안이 유지되면서 절대 내용이 새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의 보도로 따르자면 뭐 연락할 거 다 하고 문자할 거 다 하고 뭐 지인들 만날 거 다 만나고 심지어 뭐 테니스까지 예약을 해놨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라는 게 결국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2만 6천 분께서 보시는 이 정어리원들 대다수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아니 윤석열 같은 내란 수괴한테 즉시 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무죄가 나오니까 없는 말씀입니다만 상고가 아니라 사실상 즉시 상고로 느껴지게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판단을 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공연불로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뭐 선입소출론이 다 깨졌고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가 쓴 결정을 누가 믿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국가의 행정부 수반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해라. 승복이라는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승복 결정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가기관의 결정에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냐는 말입니다. 국가기관의 신뢰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전한길이 또 몇몇 정신 나간 자들이 헌재 가루로 만들겠다, 뭐 부수겠다라고 할 때만 해도 헌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헌재를 우리가 지켜야지 했는데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혹시 이 자들이 떠드는 계급품에 헌재가 겁먹은 겁니까? 그러면 더 무서운 걸 한번 보고 싶습니까? 어?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꽃미녀 천사님, 거미줄 최정환님 메시지 보내신 거죠. 성렬아, 네가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려면 탄핵 인용되기만을 기도해라. 기각되면 너는 민중혁명의 몽둥이에 맞아 죽는다. 그럴 거예요. 기각되면 너는 더 죽어. 오죽하면 김진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러겠어요. 복귀하면 그건 바로 하야다. 처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나마 교도소에서 나라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게 낫지 길거리에 나와서 돌팔매 맞는 것보다는. 차우세스크 또 수많은 독재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짱가스님, 시방 헌재는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 것이냐. 헌재는 즉시 윤석열을 파면하라. 혹시라도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국민들이 승복을 하지 않을까 봐. 뭐를 승복을 하네요. 그 승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권성동 이전 참 웃기는 잡디다. 아니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승복하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제부터 나 찍으려면은 클로즈업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재판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권성동 입에서 나온 재판관들의 이름이 노상훈 수첩에 있는 이름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유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예, 저 인간도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예. 근데 판사들을 저렇게 찍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저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예. 뭐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예.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뭐 이렇게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왜 지난 정부에 강원랜드 그 특혜 예, 취업과 채용. 관련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얘기하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특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주면 그런 게 그 어떤 판사의 성향과 상관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고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저거는 판사가 성향이 뭐 저래서 그렇다고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일반인
아무런 어떤 공직에 있지 않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저런 발언이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저런 거를 언론을 향해서 버젓이 얘기를 하니까 저런 얘기를 듣고 일부 또 오해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스팔트에 나와서 뭐 잘못된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정말 무책임한 거고, 아니 저러다가 뭐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 나오면 또 그거는 정의로운 판사라고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하라고 그랬고 우리 다 승복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을 승복하라고 해놓고 저렇게 엉뚱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게 유일한 지금 대선 전략이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영세 대표도 지금 기자회견 하려다가 딱 취소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 개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무죄 판결 냈던 1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극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 그 3명의 부장판사 중에 1명이 우리법연구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좌파 카르텔이다, 사법부 공격 제대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공격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 대선 전략 그 플랜 안에 없던 지금 변수라고 생각하니까 멘붕이 온 거라고 보고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는 건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 발언을 통해서 참 못났다,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손준성 그 무죄도 이번에 판사가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중에 1명이죠. 예. 그런데도 그때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어디니까 어디 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그러려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겠어요. 정치인이, 그것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법률가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를 아무리 말로 하는 거지만 정치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죠. 그리고 정치인의 말이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해야죠. 그런데 권성동의 말은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게 어떻게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또 말을 또 비틀어요. 권성동이 그랬던가 권영세가 그랬던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3명이에요. 그런데 2명만 딱 꼬집어가지고 뭐라고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또 지역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어제 윤경호 소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재판부가 좀 교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심 재판부에. 그런데 그 재판관 이번에 최 부장판사 그 전에 그 재판관이 호남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 최 부장판사는 포항이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또 지역으로 더 공격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막 너는 우리법연구회니까 너는 호남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재판관들을 공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호남의 적입니까? 아니 그런 논리라면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호남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상도일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그 모친께서는 지난 대선 때 그 지역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 있게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뭐 성향이 뭐 민주당 성향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항상 그거는 아예 논외로 생각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서 뭐 이 사람은 뭐 고향이 어쩌니까 뭐 이 사람은 어느 연구에 소속이니까 항상 그런 핑계 그 지엽적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요인을 찾아갖고 그거 갖고 자꾸 핑계를 만들어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런 태도로는 집권 세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예. 판사가 우리 법 연구에 소속이면 어떻고 너네 법 연구에 소속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불법인가요? 그리고 결과도 그 우리 법 연구에 소속이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판결하는 거고 소신껏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맛에 맞는 거는 와 잘한다 극찬하고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입맛에 맞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을 얻었을 때는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헌재 결과에는 승복해라라고 국민을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언어 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직 그냥 자기 정치만 하는 거지 이 국헌문란 이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도 없고 헌재가 어떻게 하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정치들만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진 조작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조작한 거잖아요. 그 여러 명 있는 걸 딱 네 사람만 딱 있어가지고 골프는 네 사람이 치는 거니까 골프 친 사진이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프 친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고 조작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니까 권성동 앞으로는 나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조작했다고 하니까. 그 조작이 뭔가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요즘에 이제 권성동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또 네티즌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진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줘요. 몇 장 한번 여러 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뭔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다 하면은 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 시리즈로 쭉 나오더라고요. 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야 이건 참 빠졌네. 에? 맞자가 빠졌네. 아니 이게 마약이 아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국민과의 약속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약자에 딱 찍어가지고 찍으면은 약이죠. 저 약은 뭔 약입니까? 이건 또 아마 없다, 뭐 없는 그 비읍 씌우실 거예요. 근데 병신같이 보이죠?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예.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인데 비읍시까지 한번 다시 보여줘봐요. 비읍시옷.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것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대단들 하세요. 있습니까? 예. 하여튼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읍시옷이 되네. 이거 뭐 또 개혁신당이겠죠? 이준석 졸지에 독됐네. 아이고. 이거 개혁신당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참 우리가 놀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다닌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영남 의원님. 아니 단초를 제공했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의 희망 개혁신당. 예. 아유. 그래서 이제 저 조작이 아니라 이제 개조작이죠, 개조작. 저 정도, 아까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라면 조작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누가 그런 조작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작을 하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탈탈 털고 기소하고 1심에서 희한한 판사 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리고 2심에 와서야 지금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한국적인 번역어가 후한무치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후한무치한 자들인데 맹자가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권성동, 권영세, 그다음에 또 나경원은 원래부터 이상했지만 더 이상해지는 게 갑자기 무슨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재판, 이재명 당대표 재판인 날 그날이 사망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면 사망의 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거의 망조가 된 집안에서 그냥 막말을 하는 행태인 거고 거기다가 여기에 또 원조격은 그 한덕수와 최상목이죠. 지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부인가? 이게 정당인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지금 판국이 돼버렸어요.
아니 진짜 저는 김영남 의원님 모시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검찰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검찰을 사랑하고 아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그 수많은 기소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그 자체를 떠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법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당선됐고 윤석열도 지금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많잖아요. 그런 건 손 하나도 안 대고 이재명을 그냥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이 지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객관적으로 지나치죠. 그렇죠. 당연히 사실은 우리 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분명히 있고 그거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사안을 좀 봐야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자기의 치적을 과장한다든지 과장은 또 뭐 죄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없던 치적을 뭐 거짓말로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나쁜 일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비난받는 거는 기준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든.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무죄가 선고된 그런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했던 내 와이프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샀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 근데 사실은 23억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손해 끼친 적이 없다? 근데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쳤잖아요. 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같이 기소를 하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사소한 거 갖고 기소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해서 어떤 선거법상의 어떤 금품 살포라든지 후보자 매수 정도의 중대 범죄가 아닌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다? 더군다나 그거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을 구형을 한다? 그건 누가 봐도 지나친 거죠. 기준도 들쑥날쑥이고 누구에 대해서는 들이대지 않는 잣대를 일방한테만 들이대고 그러니까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그 세상이 지금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상해져 버린 것들을 찾아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억울해요. 우리가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제대로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세상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걸 바로 잡아야죠. 어젯밤에 이제 저녁쯤이죠. 저한테 카톡으로 경북 의성의 김일웅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툭툭툭툭 떨어지는 비를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앵커님 비 옵니다. 그거 보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 상식이 님도 비가 온다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시는데 어제 참 귀한 단비였죠. 이 단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너무나 귀한 비가 와서 진화율이 좀 높아졌고 그러는데 아직도 계속 지금 번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상 최악의 산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난번에 김일웅 님이 문자를 보내시면서 제발 이런 경우에 뭐 좀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런 댓글 좀 안 보내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글을 보내시길래 아니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재난 상황에 뭐를 댓글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불질렀니 어쩐니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화교로 의심받는 3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천으로 현재 법조인 DB에서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니 박영식 앵커님, 예. 지금 중국 사람이 불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서부지법 폭동의 예. 뿌리가 됐던 DC 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 뭐 미정갤이라고 부르는 미국 정치 갤러리 이쪽에서 지금 계속 퍼지고 있고요. 요 글을 또 퍼나르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린 내용들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중국, 화교, 뭐 사람의 어떤 국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간첩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뭐 사회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이 좌파들이 간첩을 동원해서 혹은 뭐 화교를 동원해서 불을 지르고 다닌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심각한 것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산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그런 글이 있고요. 이걸 일부러 불질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며칠 전에 청주공항으로 50명 정도 중국인이 들어와서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숙소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놓는데, 이게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죠. 좋아요를 누르는 게 막 몇백 개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또 다시 퍼나르고 유튜브가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있고요. 그건 이제 한쪽 갤러리의 주장이고, 또 다른 쪽 갤러리에서는 간첩들이 윤석열 복귀하려고 하니까 별짓들을 다 한다, 이런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 유튜버들이 퍼나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갤러리들이 그냥 단순한 음모론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 모의했던 그런 갤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중국인 뭐 몇 명을 체포했다, 부정선거론, 뭐 좌파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하자 등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획책했던 갤러리에서 이런 주장들과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거여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근데 저런 얘기를 하면 믿을까요? 믿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른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뭘 하나 보면 그 비슷한 것을 다른 또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고 학습하다 보니까 뭐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있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묘하게 지금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이 친중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반중이다. 뭐 이 논리를 이용해 갖고 지금 대립구도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조금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안 믿을 텐데, 뭐 건전한 상식이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은 완전 미친 놈이고요. 정말 이거는 앵간히 미친 놈들도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골프장 영업을 한 데가 있어요. 산불이 났는데. 아니 지금 저쪽에서 산불이 나서 이쪽에서 골프를 쳐도 그것도 좀 그런 판인데, 불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골프장을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캐디가 막 그 불구덩이를 빠져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부장입니다. 산불이 저렇게 지금 있는데 차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때 지금 골프를 치러 간 사람들도 난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저거를 산불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미친 골프장이 영업을 한다고 고객을 받냐고요. 저거요,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극적으로 탈출한 골프장 캐디가 찍은 영상이래요, 김유정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골프 치다 지금 뭐 불타서 뭐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상식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이라는 것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 15,000명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6명이나 이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령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르신들이 뛰는 속도보다 불이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지금 산불이 저렇게 나오고, 아니 불이 지금 옆으로 다가오는데 저기서 어디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인들 뭐 간첩들이 불질렀다, 방어했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정신 나갔지만 지금 동시에 다 같이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런 골프장은 정말 악덕 업체예요. 악덕 업체죠. 네, 그러니까 저게 그 골프를 치던 사람들의 취소를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페널티 안 받으려고 온 거군요. 그렇죠. 오고 시작했는데 불길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만 치겠다고 요구하는 그 손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장에서 안 된다. 호호. 그만 치더라도 그러면 돈은 18홀 그린피 다 내고 가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람 여럿 잡을 뻔한 거죠. 아, 그럼요. 진짜 나쁜 업체예요. 저기. 거기 만약에 그 대체로 야산 같은 데 골프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골프장 주변까지 불길이 왔다면은 탈출하는데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진입로가 몇 킬로미터씩 되잖아요. 예. 이게 산을 따라서 이렇게 그 사이를 뚫고 꾸불꾸불,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근데 완전히 요새는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뭐 다 안타깝습니다만 안타까운 희생자들 중에 한 명이 왜 그 어르신들 거동이 예. 어르신 힘든 어르신들 모시고 나오다가 모시고 나오다가 차가 도랑에 빠져가지고. 불길에 예. 터져버린 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산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저런 왕복 2차로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까지 불길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빠져나오다가 차가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바람이 너무나 빠르고 세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시속 8km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양양 간성 그쪽에서는 5km 정도 됐대요. 5km도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시속 8km 하면 사람들이 잘 얼른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조금 빨리 걸으면 시속 4km거든요. 근데 이제 그 러닝머신에서 막 뛰잖아요. 엄청 잘 뛰는 사람들이 6이나 7이나 놓고 뛰어요. 그래도 한 몇 분 뛰면 우리 같은 사람 숨 막혀서 헉헉거리죠. 8km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불이 다가오는데 그걸 피한다는 게 불이 오기 전에 피해야지. 온다 하면은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뛰는 속도보다 빨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그렇죠.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더군다나 나오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당국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난 문자를 100몇 번을 보내면 뭐합니까? 어르신들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분도 많고 심지어 뭐 2G폰, 3G폰 가지고 있어서 그걸 제대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문자 온 줄도 몰랐다. 그래서 옆집에서 같이 가자고 해야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사실. 사상 최악의 정부가 사상 최악의 산불을 만든 겁니다. 오늘은 상식으로 시작해서 상식으로 끝나네요. 정말 상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부터 제발 좀 상식에 좀 맞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이를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주말이 힘들어지네요. 이번 주말도 이렇게 넘어갑니까? 제발 헌재에 마지막으로 당부 경고합니다. 국민들한테 맞아 죽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박영식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꼭 기소를 내리길 바란다고